안녕하세요. 말 많은 새 남자와 함께하는 즐거운 독서 시간 문학 정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스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삼입니다. 저희가 정해진 오프닝이 아직 있진 않아서 제가 그날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즉흥적인 거. 우리가 사실 거의 다 애드립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이제 작품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애드립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래 라이브의 묘미가 있죠. 네네. 네. 저희가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읽고 있고요. 2011년 제2회 읽고 있습니다. 오늘 할 소설은 김성중 작가님의 허공의 아이들입니다. 네. 이 분이 여자예요. 놀랍죠. 남자가 아니라 이름이 남자분이신데 네.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는 이유가 이분이 그 2010년 제1회에서도 수상을 했었어요. 2년 연속. 예. 그 단골 손님이군요. 그죠. 네, 젊은 작가상. 개그맨이란 작품이었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상금 킬러네요. 아 예. 상금이 얼마죠? 글쎄요, 뭐 안 주진 않죠 이런 거. 아, 상금 예, 있죠. 예. 네. 아마 짭짤하겠죠. 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허공 뭐 노래 있잖아요. 조용필님 허공. 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젊으신 축 아니었나요? 허공 또 허각형이 또 이름이 허공이기 때문에. 아 맞다. 네네. 맞아요, 저도 알아요. 그러면 193쪽이고요. 네. 네, 허공의 아이들 첫 문장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는 포치에 앉아 있다. 이런 문장인데 포치가 뭘까요, 여러분?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도 검색해봤습니다.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몰라. 네. 아무도 몰라 이거 솔직히. 그러니까 포치가 뭐야? 근데 포치가 그거더라고요. 그 문 같은데 위에 있는 그런 그 어떤 뭐랄까 이 선방 같은. 툭 튀어나온 처마?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맞아요. 약간 한옥으로 치면 처마 네. 이런 느낌.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검색해야 알 수 있는 단어를 소설 첫 문장에 썼다? 아 이건 작가의 실수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소녀는 처마에 앉아 있다. 있으면 좀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포치를 굳이 솔직히 전 열의 압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도 검색해야 알 수 있는 단어를 소설에 썼다. 근데 네. 이게 작가가 의도한 거라면 약간 서구식 집. 그러니까 주택. 예. 서양식 주택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한 7, 80년대 미국 영화 보면은 네. 그 문 앞에 포치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흔들 의자에 앉아 계신 뜨개질 할머니. 하시는. 예. 그런 느낌. 예, 노파. 그런 게 이제 연상되는 거라 이게 그냥 배경이 한국을 이렇게 배경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글로벌한 느낌의 그런 걸 의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마 이 작가님이 세계 진출하려고 이렇게 쓰신 걸까요? 근데 저는 네. 그냥 내가 몰랐던 거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다 알지 않을까. 알 수도 있겠다. 솔직히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닝이라는 단어를 몰랐거든요. 예. 근데 어닝은 다 아는 거더라고요. 뭐죠? 어닝 그거예요. 저 편의점에서 아는데 그 이게 접어 이게 지붕 같은 건데 그것도 그 처마 같은 거예요. 처마 같은 이게 맞아요, 접기도 맞아요. 하고 이렇게 하고 천으로 된 포치 느낌. 맞아요. 그거예요. 포치는 조금 더 나무나 뭐 약간. 그 포치도 그냥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럴 이 수도 작가님은 있겠다. 나한테는 너무나 약간 익숙한 단어. 나만 거리낌 몰랐네. 없이 그냥 포치에 앉아 있다. 우리만 몰랐구나. 거나 아니면 밑에 이제 또 이제 위대한 개츠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포치란 단어를 이제 나왔다면 제가 위대한 개츠비를 다 외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제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닐까. 아무튼 포치 하나 가지고 몇 번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소녀는 포치에 앉아 있다. 이게 첫 문장이고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포차인 줄 알았어. 포차. 소주를 소녀가 마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 홍합탕에 이렇게 이게 더 충격적인데요. 바로 비행 소녀로 탈바꿈되네요. 불량 소녀죠. 느낌이 그쵸? 확 달라지는. 탈선한 느낌. 네. 네, 좋습니다. 이 포치에 앉아 있는데 바닷물에 발을 담그듯 허공에 두 발을 엇갈려 젓고 있어요. 진지하고 골똘한 얼굴로
이렇게 서사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포치에 앉아 있죠. 근데 두 발을 엇갈려 젓고 있어요. 근데 진지하고 골똘한 얼굴이에요. 멍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중인데 오후의 햇살이 손의 눈동자에 부딪혀요. 자, 요것만 보면 작가가 시선을 이동하는 게 보입니다. 포치에 앉아 있는 모습은 저 멀리 전경에서 소녀의 전신을 딱 보는 느낌이 들죠. 네. 시각이. 근데 두 발로 시선이 이동을 해요. 네. 발에서 얼굴로 가요. 얼굴에서 얼굴보다 더 작은 눈동자로 이동을 해요. 이런 시선의 이동. 이게 저는 이게 왜 주목됐냐면요.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싶은 작가 지망생의 입장으로서 네. 도대체 소설을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떤 문장 다음에 어떤 문장을 써야 되냐가 저한테는 되게 화두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제일 처음에 전경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발, 얼굴, 눈동자. 이게 시선이 이게 아래서부터 위로 가고 그다음에 눈동자, 얼굴에서 눈동자로 좁아지죠. 아래쪽에도 잠깐 보면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단은 소녀에 대한 문단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소녀의 어머니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위대한 개츠비 얘기를 하죠. 입버릇처럼. 그다음에 계단을 올라가면 요 집에 대한 묘사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현관이 나와요. 현관에 또 보면 화분이 있어요. 베고니아 화분, 그다음에 고리보들 의자. 근데 그 어머니가 뜨개 바늘을 움직여 레이스 덮개들을 떠내요. 요 시선의 이동을 보시면 계단, 현관, 화분, 의자, 뜨개 바늘, 레이스 덮개. 점점 뭔가 이 상승하는 이미지가 느껴지기도 하고 화분, 의자 점점 그 시선이 좁혀지는 느낌? 뜨개 바늘, 레이스 덮개. 되게 미세한 쪽으로 가고 있죠. 큰 덩어리가 큰 덩어리에서 네. 미세한 쪽으로. 전 이런 게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저만 뭐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 이런 게 주목이 됐습니다. 네. 약간 영화 연출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점점 클로즈업을 하는 느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소녀는 혼자다. 혼자고 빈집에서 조용히 소멸을 기다리는 중이다. 소녀는 가장 깊어 보이는 틈새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소녀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죠. 설정, 예, 느낌인 거죠. 그리고 194쪽에 보면 소년이 나옵니다. 네. 소년은 배트를 휘둘러 200개의 스윙을 채웠다. 야구부 전체가 사라졌지만 소년은 매일 7km의 로드워크를 하고 폐타이어에 배트를 휘둘렀다. 성실하지만 기량이 늘지 않는 후보 선수, 그게 소년이었다. 이게 소년에 대한 묘사예요. 네. 앞에는 이제 소녀에 대한 묘사가 나왔고 이제 두 번째는 소년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소년에 대한 묘사를 보면 200개의 스윙, 7km의 로드워크, 폐타이어 배트로 휘두르는 거, 이런 스포츠맨 같은 느낌. 네. 예, 이런 약간 일본 영화 같은. 일본 영화. 일본 중학교 야구부 예, 고시엔을 목표로 하는 예, 딱 그런 느낌. 예. 네. 근데 이제 좀 독특한 게 이 예. 소년과 소녀가 어떤 지금 소멸을 기다리면서 어떤 재앙이 시작됐는데 근데 하는 행동이 그냥 일상적이에요. 소녀는 포츠에서 그냥 발을 엇갈리면서 앉아 있고 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소녀는 더 덤덤하게 평소에 하던 야구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진짜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모든 사람들도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예. 세상에 지금 두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예.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막 안절부절하면서 만약에 제가 묘사를 한다면 소녀는 사람들을 찾아 헤맸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소녀는 어떻게든 막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지 않을까.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굳이 일상적인 문장으로. 이미 소멸한 지 좀 시간이 지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초반에는 그게 뭐 그랬을 수 있겠지만 힘들었다가 이미 이제 익숙해진 거죠. 이제 해탈했다. 그렇죠. 요거 진짜 저도 주목을 처음 했네요. 말씀해 주셔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년이 이제 근데 약간 예. 작가님이 혹시 해외파신가? 왜요? 아니 이것도 이제 뭐 달리기나 네. 구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로드워크는 진짜 그러니까 들으면 알지만 인지는 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안 많이 써요? 쓰는 단어는 아닐 것 안 같거든요. 써요. 네, 포치도 그래요. 네. 로드워크도 그렇고 영어 좋아하십니다. 약간 해외파? 네, 아니면 영문 영어과 뭐 이런 데 나오셨나? 영어 좋아하십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네. 아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재앙을 겪은 지 이제 시간이 좀 흐른 후라고 하면 네. 좀 와닿는 게 음. 아이들 입장에서는 재앙이라는 걸 인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냥 단순해질 것 같아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다시. 네,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면 평소에 하던 걸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익숙한 행동들. 그렇죠. 네. 아 맞다. 일상이 나를 견디게 해주고 살려주는 거네요.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 재앙들이 잠시나마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있으면 어쩌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거나 회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네. 희망도 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진짜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요. 네. 근데 이제 두 소년이 만납니다. 소년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피아노 소리를 우연히 들어요. 네. 네. 근데 집에 들어갔죠. 소녀를 마주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이때부터. 근데 이 두 소녀가 196쪽에 보면 15 동갑내기라고 나와요. 딱 중3이죠. 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또 있지 않을까?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어른이 있으면 좋을 텐데 뭐가 뭔지 알아도 별 소용은 없을 거야. 달라질 것도 없고. 그치만 궁금해하지도 않는 건 뭐랄까 무책임하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소녀가. 네. 이런 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녀는 이제 궁금해하지도 않는 건 무책임하다고 소년한테 반문을 하죠. 이런 대화에서도 이제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소년이 조금 더 성격이 좀 음울한 것 같아요. 음울하다. 성격이 어두워요, 소녀보다. 이게 이게 소년과 소녀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네. 소년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다시 돌아오는 것조차 돌아오더라도 자기가 인생에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듯한 태도인 것 같아요. 맞아. 뒤에 그런 얘기 나오죠. 소녀는 그 자기 어차피 야구부 못 갈 거면 세상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대사를 쳤던 것 같아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윽고 대화는 재앙의 수순을 헤아려 보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최초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얘기를 하죠. 동물들이 다 사라졌잖아 하면서 집으로 들어간 소녀는 반복적인 일상의 리듬이 미묘하게 흐트러진 것을 알아차렸다. 소녀의 부모는 점점 투명해지는 중이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목소리밖에 남지 않았어. 그래서 197쪽의 아래쪽 보면 소녀는 부모의 소멸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수증기가 햇빛에 다 사라지듯 증발해 버렸을 뿐이다. 이런 서술이 나와요. 근데 이 소설은요, 그 종말을 다룬 소설인데, 전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로 치면은 네. 종말을 다룬 영화들이 좀 은근 있잖아요. 많죠. 마지막 때. 근데 마지막에 우리밖에 안 남았어. 뭐 그 마지막 날에 뭐 좀비와 같이 싸운다든지. 나는 전설이다. 뭐. 뭐 좀비를 싸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세계의 종말을 막기 위해 뭘 한다든지. 월드워지. 뭐 네. 이런 것 영화들이 은근히 이런 웹툰도 그렇고 만화도 은근히 많은데. 많죠. 근데 그런 작품들과 이 소설의 차이는 뭘까? 이 소설 읽다 보면은 의문이 전 제일 처음 드는 의문이 결국 다 갑자기 사라져 버렸네. 사라진 것도 그 어벤져스의 타노스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게 딱 이제 하는데 절반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의문이 제일 처음 든 의문이 왜 사라졌지? 뭐 사라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설 읽어보면 끝까지 안 나와요. 네. 이게 뭐야? 보통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사라졌을까? 그럼 사라진 사람들을 다시 구해오거나 보통 영화나 웹툰의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다시 구하거나 뭐 살리거나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거나 이게 주요 줄거리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원인도 그렇고 이걸 회복시키고 다시 되돌리는 게 중요한 테마가 아니에요. 이 소설은.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왜 작가는 그럼 작가가 이런 설정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좀 기존의 그런 스토리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말 서사와 다르잖아요.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게 진짜 현실에서의 종말이라기보다는 아, 예. 무언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말은 그러면 은유를 뭐 은유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걸까요? 그렇죠. 아, 저는 보통 소년 소녀가 이렇게 등장하고 네. 이런 식의 재앙이 온다면 저는 이제 소년 소녀 때 가진 어떤 다른 소설이라면 어떤 동심이나 이런 걸 잃어버리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관점으로 봤어요. 이게 어떤 아이들이 현실을 깨닫고 그 어렸을 때 가졌던 어떤 꿈과 이런 걸 잃어버리는 과정을 속세에 표현했다. 찌들어가는 과정.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는데 아.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있죠. 예. 좀 특이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도 솔직히 은유로 봤어요. 이게 뭐 종말 얘기 나오지만 이게 이 소설 분위기 자체가 되게 환상적이에요. 판타지적이에요. 뭔가 리얼하다기보다는 그 소년 소녀의 이름조차도 안 나와요. 소년은 계속 끝까지 소녀로 불리고 소년도 그냥 소년으로. 이건 하나의 소년이라는 어떤 그 뭉뚱그려진 하나의 그 어떤 구체적인 소년이 아니라 소년인 거예요. 이런 은유로 소년 소녀의 어쨌든 성장기 과정, 인간이 어떻게 자라나고 뭐 좌절하기도 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종말을 도구로 끄집어 온 것 같아요, 그냥. 네. 왜 제가 더 확신을 했는지 아세요? 왜요? 뭘까요? 소녀가 먼저 사라졌어요. 그게 왜요? 그게 뭐 여자가 먼저 철이 들거든요. 철든 사람이 사라진다. 네. 그건 맞네. 남자가 좀 그쵸. 남자는 뭐 철이 안 들죠. 철이 드는 날이 올까요? 저도 아직 철 안 든 것 같은데. 나도 아직 소년이구나.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은유로서의 종말이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의미 있지 않나요? 어떤 어머니의 마지막 말. 네.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세상을 경험하려고 하지 마라. 약간 저는 이런 식으로. 진짜 맞는 말이에요. 예, 어머니들은 이 아이들이 아이로 남았으면 좋겠고 오랫동안. 근데 밖으로 나가면 너무 빨리 어른이 돼버리면 네. 밖에는 힘들어. 네. 온실 밖에 나가지 마. 네. 딱 그런 뉘앙스네요. 맞습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네. 은유로서의 소설. 자, 198쪽. 소녀가 소년의 이사를 도우러 온 것은 일주일 뒤의 일이다. 이제 소년이 이사합니다. 소년의 집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지대가 높아서인지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은 소년의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고 코를 푼 휴지를 어지러이 날리고 소년이 덮고 자는 이불 위로 요란스럽게 돌아다니다 다른 틈으로 빠져나갔다. 바람이 좁은 틈을 통과할 때 내는 독특한 소리들, 휘파람이나 비명처럼 들리는 소리들 때문에 집은 늘 들썩들썩하고 시끄러웠다. 마치 이 근방의 바람이 모조리 소년의 집에 들러붙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전 이 묘사가 좋았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겼군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묘사를 좀 나눠서 분석해 보면 네. 시각적인 묘사가 처음에 나와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코를 푼 휴지가 날리고 이불 위로 바람이 막 돌아다니죠. 이 시각적 묘사고 다음 문장은 휘파람 비명처럼 들리는 소리 들썩들썩 시끄러웠다 청각으로 가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이걸 종합하는데 이 근방의 바람이 모조리 소년의 집에 들러붙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그게 시각, 청각, 종합으로 가버려요. 이게 이 김성준 작가님이 네. 전 나름 되게 되게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계획적으로 문장을 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문단도 시선의 이동 잠깐 얘기했었지만 네. 좀 심심해서 한번 이렇게 체크해봤거든요. 이게 네. 뭔가 나름의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장도 보면 시각, 청각, 종합으로 가요. 이렇게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이 작가가 철저히 의도한 거다.
뭐 그 어떻게 보통의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쓸까요? 느낄 때 네. 눈으로 먼저 보고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리네 내가 너무 라고 한 게 아닐까. 내가 아까 너무- 그 제일 처음 것도 내가 너 그 과다한 멀리서 의미를 보고 애가 있네. 사람들이 보통 처음 볼 때는 얼굴을 보지만 이제 발부터 본 거죠 그분은. 근데 저는 여기서 네. 뭔가 조금 눈치를 챈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거? 뭘까요? 의미가 있나요? 아까 소녀가 포치에 있을 때의 묘사와 네네. 지금 이 소년의 집의 묘사 많이 비슷한가요?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 대비가 된다. 표현 방식이 아니라 네. 소년의 진짜요? 집은 소녀의 그쵸, 집은 그쵸. 평화로웠고 네. 소년의 집은 들썩들썩거리고. 들썩들썩 아. 완전히 혼란 아비규환이죠. 그 그쵸, 맞아요. 그쵸. 맞아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소녀와 소년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구별해 준 거예요. 나 지금 전율 왔어. 어떻게? 진짜 이거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심리 상태를 이 묘사로 표현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네, 이 집을 표현하면서. 예. 네. 진짜 엄청난 은유인데요. 소녀는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진짜 중학생. 중3. 야 난리 났다. 네. 그걸 이런 묘사로 해놨구나. 네. 나 진짜 이거 몰랐어. 읽으면서도 그냥 지저분한가 보네. 그랬는데 이게 소년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거구나. 과연 코를 푼 휴지일까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고 아닐 뭐 수도 입을 있어. 닦은 휴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어. 땀을 닦은 걸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어. 네, 좋습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땀 냄새 나는 옷가지나 라면 국물로 얼룩진 신문지가 놓인 실내는 혼자 지낼 때와 달리 무척 남루해 보였다. 이제 계속 그런 묘사의 연속이네요. 네. 산더미처럼 쌓인 햇밭 위에 곰팡이가 핀 식빵이 눈에 들어왔다. 곰팡이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저 밋밋하게 생긴 녀석이랑 나랑 곰팡이랑 이렇게 남았단 말이지. 속으로 곱씹어본 제 말에 소녀는 저절로 이맛살이 찌푸러졌다. 부은 눈에 두꺼운 입술을 가진 소녀는 다소 둔해 보이는 인상이다. 소년이 못마땅한 곰팡이와 거의 동등하게 소년을 취급하죠. 겁나지 않아?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렇게 소녀가 소년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소년이 한참 후에 대답을 내놓죠. 네가 앉아있는 거기 벤치프레스? 응. 이거 한번 소년 해주세요. 제가 소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해주세요. 네가 앉아 있는 거기 벤치프레스. 응. 몰입이 안 되네. 나 그거 하루에 200개씩 해.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다는 거지. 이젠 그럴 필요 없어졌지만. 무슨 소리야? 쉽지 않은데. 네. 잠시만. 잠깐. 이거 항마력이 필요한데요. 쉽지 않은데. 구독자분들이 항마력을 갖추지 않는 이상 이거 여기서 이제 시청 지속 시간 끊깁니다.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전이 되지 못하면 고등학교에 가서는 야구를 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럴 바엔 차라리 세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 네, 이런 식으로 네. 말을 하죠. 이런 생각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많이 하죠. 저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시험 볼 때 이럴 때 차라리 네. 세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시험 치기 공부하기 너무 힘들고 싫다. 전날 교무실 가서 시험지 다 불태우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했잖아요. 다 했을 하진 거예요. 않아도. 학교에 화재가 나면 어떨까? 그렇죠. 맞아. 갑자기 태풍이 와서 이제 뭐 물이 불어나고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녀는 아직 철이 덜 든 거죠. 그렇죠. 세상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없어졌어. 사람들 다 사라졌어. 이거는 세상이 없어진 건 소년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00쪽에 가면 이 소년이 헤드램프를 끼고 마트에 들어가요. 이제 뭐 어차피 다 없어졌으니까 마트에서 물품을 조달을 하는 거죠. 네. 소년은 양말과 티셔츠, 유통기한이 넉넉한 가공식품과 공구 세트 같은 것들로 금색 카트를 채웠다. 소년은 물티슈와 과일 통조림을 담고 소년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재빨리 생리대와 속옷을 밀어 넣었다. 이런 소년과 소녀의 차이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마트의 끝자락에는 어마어마한 뷔페가 기다리고 있다. 생선들은 청보라색으로 변했고 물큰하게 녹아내린 과일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네. 곤충은 다 사라졌어요. 재밌죠? 그리고 곰팡이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동물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진 상태. 나름 괜찮은데요, 이 부분은. 그래요? 나쁘지 않죠. 네, 모기도 없고.
네, 여기서 보면 곧 배경이 한여름으로 가는데 파리. 네, 파리도 없고. 걔네들 없는 거 너무 좋다. 네. 아니 아마 소녀는 지금 왜 어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애들은 도둑질도 좀 해보고 싶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생각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저도 없진 않았죠. 아니, 저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혹시 나만 있던 게 아니구나. 뭐 이런. 마트에서 계산 안 하고 물건을 들고 나오고 싶다. 그러니까 아마 소녀는 지금 약간 재미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뭐 놀이죠. 이건 소꿉놀이 같은. 200쪽에 이제 아래 문단 이거 재밌는 게 읽어볼게요. 소녀는 하이네켄, 레페브라운, 칼스버그, 삿포로, 산미구엘 그 밖에 종류별로 집어온 맥주들을 주르륵 늘어나왔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살아온 날들의 의미가 사라졌듯 지금의 이 유치한 치기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난 한 번도 어머니가 선택해 주지 않는 상황에 놓인 적이 없었어. 소녀는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비로소 깨달은 사람처럼 쓴웃음을 짓고 모든 캔을 따서 한 모금씩 마셔보았다. 각기 다른 브랜드였지만 맛은 하나였다. 미지근한 맥주의 맛. 전 이 문단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럴 수도 있겠다. 맥주를 좋아하시나요? 맥주 원래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네. 이 구체적인 또 이름이 나와요. 근데 또 이게 2011년도에도 이렇게 네. 세계 맥주가 많았나? 그런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알 수 있네요. 왜냐하면 또 2011년에는 제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소설에 네. 실제 존재하는 브랜드 네임이 나올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네. 어떤? 우리가 TV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는 PPL을 하잖아요. 하죠. 네, 항상 PPL이 있어요. 하죠. 맞아. 근데 소설 작가는 여기다가 광고로 PPL로 이런 걸 등장시키면 어떨까? 소설 작가 가난하잖아요. 맞네. 네. 그럼 하이네켄 본사에 전화해서 내가 네. 내 소설에 하이네켄 써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만 줘라. 이게 문학의 어떤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밌네. 어떤 협찬사와 이 정도 제휴 정도는 허용돼야 되지 않나.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괜찮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저는 약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방송은 원래는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돈을 받고 내보내주는 거고 여기는 원래도 나와도 되니까 뭐 상관없죠. 굳이 돈을 또 주고 이걸 써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작가가 가상의 브랜드 네임을 일단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 실제 브랜드 네임을 써야지 독자가 더 현실성으로 와닿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네요. 맞아. 리얼함 이런 게 있어서 전 이런 묘사가 마음에 들었어요. 한 번쯤 이제 그 소년이 해볼 만한 그런 치기 어린 그런 맥주 먹고 싶잖아요. 솔직히 어른들은 먹는데 우리들은 못 먹고 궁금하고 맛이 어떨까? 어떤 맛일까? 네. 얼마나 맛있길 저렇게 좋아할까? 그러니까 이 시기면 다 그럴 수 있어. 근데 모범생으로 살아왔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없고. 솔직히 아닐지도 몰라요. 지 생각이 모범생이지 원래 학생들은 다 자기가 모범생으로 살았다 생각해요. 진짜 몇 빼고 완전 문제아였던 친구들 빼고는 나는 학교 착실히 다녔고 공부 열심히 했고 맞아. 모두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저도 그래요. 저도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모범생 아니었던 사람이 몇 없습니다. 없네. 자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따질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가 있습니까? 학생부를 한 번이라도 갔느냐 안 갔느냐. 학생부 가긴 갔죠. 저는 안 갔습니다. 저도 안 갔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모범생 아니네. 우리 모범생이네. 여기서 개근상. 개근상 했지. 저는 정근상이었네요. 한 번. 저는 개근사. 조퇴 조퇴 하는 거 이거 모범생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아무튼.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종말의 상황을 묘사를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소년을 뚝 떨어뜨려 놓고 종말의 상황을 어쨌든 묘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작가님과는 다른 식으로 썼을 것 같아요. 작가마다 종말을 묘사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 전 그것도 궁금해. 읽으면서 아까 뭐 종말의 원인이랄까, 종말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원상태로 회복시킬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추리 포인트, 서스펜스 포인트였다면 종말의 묘사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리얼한 묘사. 근데 여기 이제 작가님은 마트를 등장시켜요. 그리고 아까 뭐 썩어가는 뭐
부패 어마어마한 부패나 어떤 거의 마트에서 어떤 걸 갖고 오는지 이런 디테일한 묘사들. 그리고 또 네. 맥주를 한 캔씩 하나씩 타서 마셔봤는데 미지근했다. 이런 묘사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말의 묘사를 한다면 네. 어떤 묘사를 좀 하고 싶은지. 너무 어렵나요? 저는 이게 작가님 묘사도 좋았지만 다른 묘사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저는 항상 종말의 세계에서? 현실주의적인 소설을 이제 써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제로 지금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플라스틱 쓰레기라든지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네. 미국에 엄청난 폭염이 왔다고 왔었죠. 하죠. 존재 이때까지 있어 본 적 없는 아 진짜요? 그런 거 보면 데스밸리에 뭐 막 60도가 찍히고 막. 네. 네. 그래요? 지금 기후 대책이 절실해요. 아마 지금 지구의 생명이 얼마 안 남은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과학자들이 방법을 찾아내는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소설을 좀 박진감 있게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종말이 오기 전까지. 네. 그렇죠. 종말이 오고 나서는 아니고. 그렇죠. 네. 그 다가오는 종말을 막기 위한. 그렇죠. 어쩌면 네네. 이 종말이 필연적으로 막을 수 없는 거라면, 그러니까 타노스도 이걸 하기 전에 네. inevitable이라고 이건 피할 수 없어라는 말을 하죠. 하죠. 정말 피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다면 이제 노아의 방주처럼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뭐 화성에 스페이스X 뭐 이런 거 만들고 있잖아요.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식으로 어떤 결말을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그 인터스텔라에 보면 네. 지구가 이제 망해가지고 모래바람 엄청 부니까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어서 지구를 탈출하는 그런 그렇죠. 스토리거든요. 네, 지구인들이 맞아요. 선택받은 소수만 탈출하는 거죠.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종말을 못 막으니까 지구를 떠나버리는. 그렇죠. 혹시 레노님은 종말을 묘사한다면 사실 저는 네. 상상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상상해내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미 있는 거를 뭐 연결을 시키고 막 이런 종류는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종말이 오기 전 상황까지를 쓸 것 같아요.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종말이 오고 나서는 제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되죠. 네. 그 종말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굉장히 느린 시간으로 쓸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진짜 세계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사람들은 네.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거 뭐 같은 시간에 네. 정부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고 뭐 막 학자들은 그런 이런 거 걸 하고 많죠. 있고 재밌어, 같은 또. 시간에 뭐 이렇게 하고 그 전 시간을 좀 돌아가 봤다 다시 맞아. 앞으로 갔다 뭐 이렇게 맞아. 시간 순서를 좀 바꾼다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을까 네. 싶네요. 지금 당장 생각해 봤을 때는. 네. 네네. 그런 소설도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과정을 표현한. 제가 또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거든요. 벤티지 포인트라고. 그건 어떤 영화인가요? 벤티지 포인트가 있는데 계속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는데 그 암살 그 대통령이 어딘가에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 와중에 총을 맞고 죽어요. 이제 그 상황을 용의자가 뭐 한 5명, 6명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의 그 15분을 6개를 보여줍니다. 약간 그런 느낌의 영화거든요. 재밌다. 네,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타임 리프는 아니고 그냥 보여주는 거죠? 같은 시간을 뭐 예를 들면 한 뭐 4시부터 4시 15분까지의 시간을 등장인물 1에 4시부터 4시 15분까지. 와, 재밌다. 등장인물 2에 4시부터 4시 15분까지.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제 나름 추리를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범인이 밝혀지고. 결국엔 그렇죠. 와, 재밌다.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좋네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좋습니다. 네. 계속 해볼게요. 네. 맥주 얘기도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201쪽에 보면 네. 쇼윈도의 마네킹과 마주치는 건 사라진 사람들의 유령을 보는 것 같아 섬뜩했다. 소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지만 그럼에도 왜 자신과 소년만 남았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이 문장도 저는 좋았던 게 아니 다 사라졌어요. 네. 근데 왜 하필 소년과 소녀 2명만 남았냐? 궁금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 소설은 그걸 안 밝혀요. 그렇죠. 한 명만 남길 수도 있었고, 네. 아니면 3명을 남길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누가 이걸 사라지게 했냐? 어떤 존재가 아니면 음. 어떤 현상, 뭐 신일 수도 있고, 근데 안 밝혀요. 네. 이것도 좀 저는 어쨌든 추리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 뭐 이렇게. 근데 결국에 왜 이 둘이 선택됐는지. 네, 나중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설정이었다. 안타까웠나요?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작가님 좀 얄미웠습니다. 어. 보통의 영화나 웹툰은 보여주거든요. 음. 근데 안 밝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캐치볼을 하자고 끌고 나가기도 하고 금전 등록기에서 지폐를 한 다발 꺼내와 포커를 가르쳐주기도 했다. 소년이 가르쳐준 거죠. 네. 블루마블 게임의 가짜 돈처럼 의미가 사라진 진짜 돈을 수북히 쌓아놓고 치는 포커는 그런대로 재미있었다. 소년이 벌인 유의 중 가장 신나는 일은 예전에 살던 집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아. 이 불 지르는 장면도 재밌어요. 네. 소년은 주유소에서 가져온 가솔린을 집안 구석구석에 뿌린 후 불을 붙였다. 불길이 치솟자 구르다시피 뛰어내려와 소녀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어차피 이 집에서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 할 수만 있다면 태어난 집까지 찾아내 모조리 태워버리고 싶었다. 불길에 뺨이 달아오른 소녀도 파괴할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다. 이 골목 전부를 태워버리자. 소녀는 들뜬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네. 이런 장면. 이 장면 어떠시나요? 불 막 지르고 다니는. 되게 통쾌할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재밌죠. 어차피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 싸움 구경 아닙니까 또? 네. 저는 여기서 드는 생각이 예. 네. 소년이 진정 불행한 삶을 살아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누구나 누리던 그런 평범한 소년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저는 소년의 삶이 엄청나게 불우했구나. 그래서 세상을 다 태워버리고 싶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냥 불장난. 그냥 네. 지금 소녀가 이제 우울해하는 걸 약간 좀 텐션을 업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잖아요. 네. 포커도 치고, 맞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그런 걸 하는데, 블루마블도 하고. 네, 뭐 불장난 재밌잖아요. 또. 네, 어릴 때 하고 싶잖아요. 네, 그거 해보고 싶죠. 네. 해보셨잖아요. 해봤죠. 한 번씩. 네. 네. 그리고 경비 아저씨한테 한 번씩 혼나고. 그런 다 있으니까 그런 기억들이. 진짜 애들스러운 장난인 거네요. 그냥 불장난. 근데 보면은 어른도 불 좋아해요. 제가 봤을 때 어디 불만 났다면 다 기어 나와가지고 구경하잖아요. 예. 좋아해요. 캠핑족이 엄청 많잖아요. 많았죠. 네. 근데 꼭 해야 되는 게 불멍.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사람이라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모닥불 이렇게 우리 뭐 초중고에 모닥불 앞에 피워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항상 있었어요. 항상 꼭 나중에 약간 수학여행 이런 거 둘째 날 밤 마지막 날 밤에 있어. 촛불 들고 맞아. 약간 촛불. 어머님 아버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있어, 해야죠. 있어. 울어야 되잖아요. 꼭 그때 있어. 종이컵 꽂아가지고 이렇게 편지 쓰고. 편지 쓰고 있어. 해야죠 그런 거. 그런 추억. 네. 그래서 이 작가님이 묘사하는 이런 장면들 아까 마트 씬도 그렇고요. 네. 맥주 씬, 그리고 집을 불태우는 씬, 전 좋았어요. 이런 묘사들. 공감이 가고 애들이 할 법한. 종일 불을 지르고 다니 아이들이 허기를 느껴서 라면을 끓여 먹죠. 네. 세상은 점점 부서지고 있지만 15살 아이들의 식욕은 여전히 왕성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범랑 냄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요즘에 다시 뭐 약간 레트로 이런 게 뜨면서 다시 범랑 냄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2011년도 이때쯤에는 범랑 냄비가 좀 예전 걸로 치부되던 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되게 왜 하필 범랑 냄비로 이분이 썼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한번 해봤었어요. 라면은 범랑 냄비에 끓여 먹어야 맛있다. 그런가요? 그래서... 양은 냄비 아닌가요? 양은 냄비? 그런가? 네. 라면 또 양은 냄비. 노란색. 그래서 그런가?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범랑 냄비도 한때 엄청 유행이었다고 해야 한 90년대, 80년대 모를 때. 네. 혼수 물품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또 작가님 지금 연세가 1975년 좀 되셨어요. 약간 본인이 소녀일 때 썼던 그런 냄비를 생각하시면 근데 이 당선은 네. 10년 좀 더 됐기 때문에 네네. 지금
무수빈이랑 제 나이대 정도에 쓰셨을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네요. 그건 오히려. 맞아. 네. 좋습니다. 자, 203쪽. 그래도 아이들은 돌아다니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막 뭐 목적 없이 뭐 걷다 지치면 아무 곳에나 기어 올라가 낮잠을 자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네. 그러다 이제 소녀의 악몽 얘기가 나옵니다. 소녀의 악몽은 늘 똑같다. 구덩이 속에서 하얀 손이 튀어나와 제 목덜미를 움켜쥐는 것이다. 꿈속에 너무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소녀는 시드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었다. 그냥 손이라고 부르면 금방이라도 그 손에 목이 졸릴 것처럼 두려웠다. 하지만 그것은 소녀의 실수였다. 이름이 생기자 시드는 왕성한 생명력을 부여받고 인격과 버릇까지 갖춘 채 사라지지 않았다. 꿈속에서 시드는 침실 벽과 창문 사이로 욕실에 갈라진 타일 사이로 손톱 없는 손가락을 넣어 틈을 벌렸다. 소녀가 잠든 동안 시드는 꼼꼼하게 세상을 부수고 있었다. 꿈속에서 시드는 이 세상을 거두고 다른 세상을 건축하려는 신이었다. 자, 이 시드라는 그 꿈 네. 네.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시드라는 이름을 네. 보자마자 네. 생각나는 게 있어서 어. 또 이제 막간 스포츠 상식 알려드리면은 예, 좋습니다. 이제 서울에는 두 개의 프로축구 팀이 있습니다. FC 서울과 서울 이랜드 이렇게 있는데 FC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홈 경기장으로 쓰고 있는 FC 서울의 마스코트 이름이 시드입니다. 근데 걔가 좀 약간 악마처럼 생겼어요. 그 아빠가 태양 뭐 이런 거고 네. 약간 공상과학에 나올 만한 가상의 그런 보통 이제 다른 뭐 구단들은 뭐 새나 뭐 까치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하는데 좀 더 친근한 마스코트들이죠. 보통 이제 동물 아니면 네, 용 막 이런 걸 하거나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하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그런 공상과학적인 음. 이런 걸 해요. 해서 뭐 수명도 뭐 알 수 없음 영원 불멸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되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얼마 전에 네. 또 지난 시즌에 이번 시즌 또 이제 마스코트 반장 선거라는 걸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 시드라는 FC 서울의 마스코트가 굉장히 해괴한 느낌의 그런 사진들, 약간 빨간 필터를 넣고 되게 악마처럼 한다거나 그런 거라서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안 좋아했었거든요. 어린이 팬들이 컨셉이 그런 거고 네. 악마 컨셉. 약간 조금 저는 이렇게 악마라고 하길래 네네. 그래도 진짜 무섭게 생긴 마스코트는 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네. 옛날 어렸을 때 그 꼬마 유령 캐스퍼 같은 그런 느낌. 맞아. 그런 느낌이긴 해요. 생긴 이기는 거는. 해요? 네네네. 생긴 건 그러긴 합니다. 아니 원래 마스코트라는 게 친근하고 뭔가 다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악마가 돼버리면 애들이 이번 반장 선거를 통해서 걔가 갑자기 컨셉을 그렇게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간 스포츠 상식 FC 서울의 마스코트 이름은 시드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런데 여기 이 장면에서 근데 이 장면에서 시드- 걔가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좋아요. 연결되는 것 이- 같아요. 예. 목이 졸릴 것처럼 두려웠다. 되게 좋습니다. 뭔가 약간 안 좋은 이미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더 혹시 한사님은- 저도 왜 시드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시드가 씨앗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영어 단어로 하면 네. 네. 그리고 네. 이 지금 소년 소녀가 있는 세상의 붕괴와 이 시드가 과연 연관이 있는 걸까? 근데 이거는 추리를 해봐도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작가님이 뭐 별 생각 없이 쓰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FC 서울의 팬이 아닐까. 작가님이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거는 그냥 의문으로 남겨놓고 우리가 모든 거에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독자님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혹시 뭐 인도의 신이나 뭐 이런 곳 중에 진짜 인도신 이름 같기도 해요. 네, 그 신이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또 이름 같기도 해요.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북유럽이나 이런 신화 저희가 잘 모르는 그런 쪽의 신의 이름이 또 있지 않을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양 과목 중에 네네. 이제 무슨 영화 개론 약간 이런 강의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영화를 당시에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독립 영화 만드신 어떤 감독분이 와가지고 네. 강의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의외로 좀 흥미로운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프레디라는 영화 있잖아요. 프레드? 프레디 그 연쇄- 발키손 가진 연쇄살인마. 연쇄살인마인데 근데 꿈에 등장해서 사람을 죽여요. 똑같네. 예. 근데 저는 거기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네. 제가
완전 어렸을 때 나온 영화고 또 네. 아기 때는 공포 영화 안 보니까 사실 그 음. 영화를 안 보고 살다가 대학교 때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단순한 공포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여자 주인공의 꿈에 그 프레디라는 존재가 나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프레디가 이제 현실에 있는 주위 친구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네. 그 여학생이 어떤 순결에 대한 어떤 의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고 스킨십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네. 사실 이제 이 어떤 좀 보수적인 사회는 여학생한테 그렇게 더럽혀졌다 네, 뭐 이렇게 이런 치부하기도 식으로 하죠.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스킨십이 계속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죄의식이 형상화돼서 프레디라는 존재가 나온다는 거였어요. 아, 그 소녀가 만들어낸 거였네요. 그러면은 프레드라는 와. 사람을. 그렇죠. 네. 네. 그 진짜 그것도 나름의 그 영화도 은유네요. 그 은유를 그런 프레디란 존재로 그래서 형상화한 거. 네, 여기서도 소녀가 어떤 죄의식 그럴 수 있겠다. 그게 아니라면 뭐 그렇죠. 어머니의 말을 어기지 않는 소녀였다고 하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맥주도 먹고 막 불도 지르고 하는 거가 아 예. 그게 CD를 만들었다 소녀 자신이. 네, 저는 그래서 아. 혹시 작가님이 거기서 모티브를 좀 따오시지 않았을까 프레디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럴지도 몰라요. 작가님 프레디 보셨구나. 이렇게 아닐 정리를 확률이 더 하고, 높습니다. 예. 우린 추측을 하고 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해줘 소녀한테. 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사라진 사람들이 다른 세상 어딘가에 옮겨 심어지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창세기인 셈이지. 우린 선택된 걸까? 아니면 누락된 걸까? 아, 이거 되게 충격적인. 그러니까 소년이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웅얼거렸다.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사라진 건 잘 됐다고 생각해. 시체를 치울 필요가 없잖아. 그러자 소녀가 사람들이 죽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 투명해져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어쩌면 정반대로 우리들만 투명해진 건지도 몰라. 다른 사람은 다 그대로인데 말이야. 그 편이 훨씬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소년이 확실한 건 하나야. 죽으면 끝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런 대사들 되게 저는 어떤 단서를 던져주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알려주는 좋은 대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지. 다 옮겨지고 있는 중이야. 우린 선택된 걸까 누락된 걸까? 이런 대사들. 이제 여기서 소년과 소녀의 그 대사 내용도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저는 여기서 느껴지는 게 이 작가분이 소년과 소녀의 사고 방식의 차이를 극적으로 대비해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이런 대사를 넣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네. 어떻게 네. 차이가 나죠? 오. 저 남자애는 그냥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있는 그대로. 반면에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만. 네. 시체를 치울 필요가 없잖아. 네. 편해. 네. 사실 편하긴 하죠. 실제 있으면 그 불편하거든. 그렇죠. 불에 태워야죠. 그러니까. 묻어주거나. 네. 너무 많을 거야. 그걸 언제 다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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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 사라져서 다행이야. 음. 진짜 대비가 되네요. 그래서 이 204쪽의 아랫 문단 이것도 재밌는데요. 소녀는 귀를 막고 아무 말이나 중얼거렸다. 시트러스, 사이프러스, 미노타우로스. 이즈음 소녀는 되는 대로 단어를 읊조리는 버릇이 생겨 있었다. 어떤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디기가 어렵다는 듯이 땅의 몰락에 대항하는 소녀의 음성이 소년의 꿈속으로 스며들었다. 시트러스, 사이프러스, 미노타우로스. 이것도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여기서 들었던 생각이 네. 저는 이 앞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 집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맞아 그런 상황이죠. 네, 집이 하루가 다르게 뭐 한 몇 센치씩 계속 네. 쭉쭉 떠오르고 있는데 올라오지. 여기서 이제 땅의 몰락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럼 이게 집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땅이 꺼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사람들이 옮겨 심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한 것도 우리가 남은 게 아니라
그들이 옮겨간 거일 수도 있고 집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이 꺼지는 거일 수도 있고 뭔가 이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맞아.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아까 시트러스, 사이프러스, 미노타우로스란 대사가 되게 좋았던 게 네. 이게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뒤에도 한 번 또 나와요. 마지막에도. 근데 이렇게 한 번 쳐주면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런 거 쳐주면 기억에 남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대사 자체가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영화 끝날 때까지.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킬링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떤 좀 와닿는 대사 이런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거 잘 넣어줬다. 또 이거 재밌잖아요. 러스 플러스 뭐 타우로스 해가지고 라임을 맞춰주는 거 이게 이럴 법도 하다. 이 세 가지 단어 사이에 의미상 연결점은 없는 것 같거든요. 없죠. 그냥 그죠. 근데 뒤에 러스라는 말은 공통이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저 러스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근데 이제 러스라는 말이 이제 한글로 써져 있으니까 뭐 영어에 어떤 거랑 매치가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로스. 손실. 잃어버리는 거. 네. 잃어버림. 그러니까 사람이 줄었을 때 이제 로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와 작가님 천재인데? 저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운율 맞췄구나. 근데 로스를 일부러 맞춰서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어른스러워졌다. 살아남으려면 빨리 철이 들어야 했다. 소녀는 먼 곳으로 떠나는 이민자처럼 끊임없이 목록을 작성하고 불필요한 세관을 내다버리고 생존의 필수품들을 한 번 더 선별해 가지런히 쌓았다. 안방은 천장까지 생수병으로 채워졌고 1층 주방과 거실은 통조림 창고로 변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마트에서 끊임없이 날라가지고 생수병과 통조림으로 채웠습니다. 네. 아이들은 땅 위에 남는 것과 허공에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점점 떠오르는 허공의 집을 택한다면 머지않아 완전히 고립되는 날이 올 것이다. 반대로 지상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했다. 그 모든 경우보다 빨리 몸이 투명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네. 집에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땅으로 그냥 땅에 가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잖아요.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선택을 해야 돼. 저는 땅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도 왠지 땅으로. 네. 어쨌든 집으로 가면 그 좁은 집에 아무리 뭐 통조림과 물이 많아도 언젠간 죽어요. 그건 죽는 건 확실해요. 근데 땅에 있으면 차라리 배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도 안 되나? 땅이 사라지니까. 어쨌든 땅에 있으면 뭔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그나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랬거든요. 왜 땅으로 가신다고? 뭐 마트도 있고. 네, 마트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돌아다닐 때도 더 있고. 네. 집은 너무 전 좀 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역마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돌아다녀야 됩니다. 돌아다닙니다. 네. 캠핑 좋잖아요. 네. 짐 딱 이고 지고 가면서 캠핑하고. 네. 네. 뭐 동물도 없으니까 위험한 것도 없고. 그죠. 네. 맞아. 사람도 없고. 네. 근데 아이들은 집을 택하죠. 떠오르는 집을. 네. 소녀가 택한 거고. 네, 맞아. 소녀는 그냥 이제 따라간 따라가고. 거고. 네, 네. 따라하고. 맞아. 네. 소녀는 원래 떠나고 싶었었어요. 약간 그 업에 나오는 집처럼 맞아요. 공중에 떠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알아?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느닷없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말란 법도 없잖아. 소녀는 소녀의 터무니없는 희망에 어이가 없었다. 희망을 버리면 다 괜찮아진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어느 날 툭 필라멘트가 끊어지듯 죽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녀는 솔직한 바람을 털어놓았다. 낯선 곳에서 죽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내 방에 있었으면 좋겠어.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 두 사람의 관점은 전혀 달랐다. 소녀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방점을 찍고 있고 소녀는 살아갈 날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기 공간에 애착이 남다른 소녀와 달리 소년에게는 먹을 것도 충분하고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 요 문장도 저는 두 사람의 대비를 잘
보여준 문장 아닐까. 그렇죠. 예.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방점을 찍은 소녀, 살아갈 남들을 염두에 둔 소년, 이런 거요. 근데 원래 소년이 비가 그치면 난 나가겠어 이렇게 했는데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네. 장마가 오고 장마 기간 동안 20m나 집이 떠버렸어요, 허공이. 네. 그래서 제기랄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이건 좀 순화된 말이고 제기랄보다는 다른 말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서 207쪽. 그렇죠. 이제 뭐 예. 같은 지읒으로 시작하는 아, 예. 뭐 이런 거라든가. 네. 소녀는 이제 타운하우스의 집들을 허공의 금빛 무덤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녀는 갇힌 게 분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벽을 차죠.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폭염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어떤 부분이 혹시 재미있으셨나요? 이제 그 전에는 네. 둘이서 이제 계속 이동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네. 아, 맞아. 근데 이제 둘이서 벗어날 수 없는 좁은 공간에 이제 갇혔어. 네, 같이 생활을 해야 돼요. 부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약간 그걸 의미한다고 아, 봐요. 은유네 진짜 부부네. 부부 네. 생활. 네. 아, 진짜 묘사도 그래요. 집안에 갇혀 더위를 견뎌야 하는 날들이 이어지자 두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민감한 부분을 알아서 피해가는 방법을 터득했다. 서로를 외면할 도리가 없으므로 가급적 빨리 화해하는 편이 나았다. 이건 진짜 부부 얘기거든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결혼에 대한 조언이에요. 결혼.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라. 외면할 수가 없으니 가급적 빨리 화해해라. 맞아. 아니 그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 소녀가 퍼즐을 맞춰요. 네. 네. 피스가 점점 늘어나죠. 200피스, 500피스, 1000피스, 나중에 3000피스까지. 이 퍼즐 맞추는 행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시간을 때우기 위한 거일 수도 있지만 또 퍼즐이 나중에 중요한 또 은유로 나오잖아요. 소녀가 사라지고 소년이 그 퍼즐을 막 쏟아버리고 한 조각만 남아요, 퍼즐이. 네. 그런 퍼즐. 그럼 마지막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소녀는 뭐 그냥 운동을 해요. 집에서도 팔굽혀펴기 120회, 윗몸 일으키기 80회 등 계획을 짜서 몸을 움직였다. 소녀를 보는데 그 마른 몸과 같은 갈비뼈가 드러날 때마다 소녀는 어떤 긴장을, 거의 성적인 긴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부터 이런 묘사가 나오죠. 그렇죠. 굉장히 강조거든요. 안을 수 없었다. 안 할 수 없었다. 아, 그렇죠. 약간 번역투로 강조한 약간 느낌이네요. 왈도체처럼. 네. 아, 저는 이 장면 보고 그걸 네. 떠올렸어요. 예전에 블루라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블루라군. 그러니까 소녀가 무인도에서 성장해 나가는. 아, 네. 그러니까 어떤 우연한 계기로 둘이서 이제 부모님도 없이 네. 무인도에 떨어져 가지고 어찌 둘이서 살아나가요. 근데 이제 그곳에는 어떤 사회 이런 윤리 도덕 이런 것도 없는데 소녀가 이제 몸은 커져가면서 어떻게 서로를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하는 거죠. 맞아요. 아, 서로의 다른 몸을. 좋습니다. 다른 몸을. 아,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네. 표현이 약간 외설적. 이게 왜 외설적인가요? 자, 어디가 외설적이었지? 그 두 사람은 이제 바다를 봅니다. 멀리 바다를 보고 네. 아름다웠다. 그리고 딱 바다 좋아할 나이죠. 예, 꼭 천국 같아. 뭐 이렇게 구름도 보고. 그다음에 211조에 이런 묘사가 나와요. 구름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그 일이 시작됐다. 소녀는 초경을 하던 날처럼 온몸이 다른 리듬으로 재배열되는 것을 느꼈다. 이제 투명해지는 거죠. 네. 투명해지고 있고 212쪽 두 번째 문단. 소녀는 아주 잠깐 남자아이와 알몸으로 잠든 자신을 노려보는 부모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러나 부모는 지상에 머물던 전생의 기억 같았다. 허공에는 금기로 시작되는 어떤 윤리도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오래전부터 죄의식 없이 서로를 만질 수 있었다. 네. 너를 좋아해. 어느 밤에 소녀가 문득 중얼거렸다. 옅어진 육체만큼이나 작은 소리였다. 그러나 바람이 멈추고 달이 뜨고 주변에 소음이라고는 없이 고요한 허공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였다. 너를 좋아해. 소녀는 분명히 해두겠다는 듯이 한 번 더 똑바로 말했다. 소녀는 기쁨에 사로잡혔지만 즉시 겁에 질렸다. 이 고백이 남아있을 그에게 지옥을, 소녀가 없는 세계에서 소멸을 맞기까지 그리움의 지옥을 불러일으킬 주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문단은 네.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둘이 결국 잤네. 그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한 거예요. 했어. 했어. 네. 끌어안았다. 근데 딱 이 문단을 굉장히 다른 문단과 다르게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네. 약간 좀 텐션이 달랐어요, 솔직히. 이입이 됐어. 들으면서. 이입이 됐어. 너무 좋았어요. 네. 한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네. 되게 느낌이 좋은 문단이었어요. 그죠.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좋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루라군의 그 느낌처럼 아마 작가님도 몰입하셨을 거야. 네. 그랬을 거야. 그 213쪽에 보면 이게 재밌는 게요. 네. 문단 나눔이 되는데 소녀는 두려움에 가라앉을 때까지 소녀를 바싹 끌어안았다. 그 다음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파? 근데 이게 저는 아래 읽어보면 아프다는 말이 이렇게 몸이 사라져서 아파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네. 근데 나는 뭐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아파? 왜 아프지? 왜 아프지? 그렇죠. 왜 아파? 이거 일부러 작가님이 노렸어. 네. 오해하라고. 그렇지 않아?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이분 좀 영악하다. 아파? 아프진 않아. 그냥 모든 감각에 두툼한 소음이 들어찬 것 같아. 너도 뿌옇게 보이고 내 목소리도 물속에서 듣는 것 같아. 언젠가 이 소음이 가득 차면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잠들면 꼭 깨워줘.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싶어. 그런데 소년이 잠들어서 소녀의 마지막을 못 보죠. 소녀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그리고 소설이 끝나요. 네. 소녀는 이제 잿빛 공중으로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뿌렸죠. 근데 마지막 남은 조각은 자신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문단 216쪽에 보면 소녀는 기억에 사로잡힌 채 조금 울었다. 그러자 모든 틈이 맞물리고 길이 떠오르고 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그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갑자기 노인이 된 기분이었다. 어딘가 끝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나는 거의 다 왔어. 라고 소녀는 생각했다. 근데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소녀는 허공의 거리에 매달린 기억의 왕국이었다. 어디선가 마지막으로 남은 땅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몇 달 만에 부쩍 자란 소년이 전부터 들어오던 소리였다. 뼈가 자라는 소리였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 뼈가 자라는 소리였다. 요거 되게 좋았었어요. 어떻게 뼈가 자라지? 어떤 식으로 해석하셨어요? 뼈가 자라는 소리. 이거 성장한 거죠. 이 모든 걸 겪고 나서 그만큼 소년이 아픔 소녀를 사랑했는데 소녀를 잃은 그 상처를 겪으면서 성숙한 어른으로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게 뼈가 자라는 소리였다. 실제 작가 노트 보면은 작가님이 이 문장을 제일 먼저 썼대요.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머지는 다 썼다. 좋았습니다. 아까 한삼님이 그 퍼즐 조각의 의미랑 이런 거 종합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이 뼈가 자라는 소리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약간 고민을 하느라 아니면 지금 사실 그 부분을 좀 놓치고 있었어요. 이 퍼즐 부분을. 아니면 그 고민하실 동안 네네. 우리 얘기 혹시 이 소설에 대해서 결말과 뭐 이거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저는 이 소설을 그냥 약간 되게 약간 환상적인 느낌의 그런 청춘 소설, 뭐 약간 소년 소녀 소설 뭐 이런 느낌으로 읽었어요.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아까 이제 한사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이게 뭔가 철이 들면은 이제 더 이상 소년과 소녀가 아닌 거니까라고 그런 류의 이제 말씀을 또 해주셨을 때 느낀 게 이 퍼즐이란 게 결국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다 채워졌다가 마지막에는 한 피스만 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결국에 마지막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생을 마감할 때 가지고 가는 마지막 기억의 한 조각, 기억의 한 조각이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상투적인 표현으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져가게 되는 기억의 한 조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소년에서 이제 뭔가 청년으로 넘어가는 맞아요. 그런 소년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런
물론 이 작가분은 여자분이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남자는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여자는 마지막 사랑을 가장 잊지 못한다라고 말이 있는 것처럼 예. 이 소년 시절에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소녀에 대한 마지막 기억의 한 조각을 갖고 이제 청년이 되어가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한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맞네요.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네네. 이제 한삼님 얘기만 듣고 이제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끝내기로 할게요. 어쨌든 할 얘기 다 해주세요.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제 퍼즐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걸로 저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아, 예, 좋습니다. 마지막에 뼈가 자라는 소리였다. 예, 그 중요하죠. 이것이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오,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철이 들면 이 세계에서 사라진다는 가정이 맞다고 친다면 네. 이제 소녀는 어른이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떠나갔어요. 네. 소녀는 네. 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몸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안 사라지네. 정신적으로. 안 사라졌네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철들지 않은 상태에서 몸만 자란다라는 어떤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남자들이 생각을 철이 끝까지 안 들고 죽을 때까지 네. 몸만 자라고 있어. 네. 네. 안타깝네요. 뭐 철 들어야 좋은 건 아니잖아요. 철 드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과정을 보면 영원히 소년으로 살고 싶어. 과정을 보면 소녀는 몸이 자라지 않는데 계속 소년만 자라고 있어요. 네. 소년은 그냥 몸이 진짜 안 희미해질 자라요. 뿐이에요. 네, 맞아요. 투명해지고 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와. 저는 이 과정이 마치 뭐 같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는 보통 동갑내기랑 사귀게 되잖아요. 많이 그렇죠. 네, 맞아요. 많이 차이 나요. 한두 살 정도죠. 네, 예. 이 그때 뭐 둘도 만나는 동갑이에요. 그러다가 맞아요. 어느 날 한 10년 정도 지나서 동갑내기 친구 여자 친구들을 보면, 그러니까 친구 여자들, 그럼 여자 달라요. 사람 친구. 여자 사람 달라다. 저보다 훨씬 성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 그래서 사라졌구나.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박이다. 이제 오. 네,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나 같은 정서를 조금이나 막 공유하던 시간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이제 나는 몸은 더 크고 자랐지만 정신적으로는 상대방은 철이 들어버렸고 나는 그러지 못한 순간이 맞아. 마치 이 장면의 묘사 같아요. 진짜 깊은 뜻이 있군요. 뼈가 자라는 소리였다에. 진짜 이게 소설이라는 게 읽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깊어지네요. 근데 그건 저만의 해석이기 근데 때문에 뭐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네. 마무리 멘트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허공의 아이들로 네. 저희가 한 시간을 꾸며봤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공의 아이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